5월 27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는 소화괴질 의심 사례가 국내에서도 2건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인데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 지역 의료기관에서 10세 미만 1명과 10대 1명, 모두 2명이 신고됐습니다. 이 질환은 4세 이하 영유아에서 주로 발생하는 가와사키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데요. 고열과 여러 가지 장기 손상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사망하게 됩니다. 미국 뉴욕처럼 코로나19가 확산한 지역에서 환자가 속출해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대본은 25일부터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대한 감시조사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격 의료 활성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 협진을 한 경우 자문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격 협진을 받은 환자는 계좌이체 등으로 자문료를 낼 필요가 사라져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강원도에선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진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는 오늘부터 격오지에 거주하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의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환자가 모바일 기기로 측정한 혈당, 혈압 데이터를 의사에게 전송해 원격으로 진단과 처방을 받는 방식입니다. 한편 강원도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이 8곳이라고 밝혔지만 이 중 4곳은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원격 의료에 대해서 의료계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진단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의사 겸 의무의사는 가톨릭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소리를 듣거나 만져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실시 중인 전화진료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제한적인 조치일 뿐이라며 20에서 30만 건씩 이뤄졌다고 해서 안정성이 입증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대면 진료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기술이 활용되든지 의료의 본질, 즉 의사와 환자는 직접 만나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료 전달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 의료가 도입되면 대형 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거란 우려도 전했습니다. 현재 수가 협상이 진행 중이죠.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계의 헌신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서 수가 협상을 위한 밴딩폭, 즉 추가 재정 소요분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최병호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은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의는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타격을 입은 곳이 의료업종이라며 수가를 통해서 의료계를 지원하는 일은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의료 수가를 결정짓는 수가 협상은 이번 달 마지막 날인 31일 자정까지입니다. 수면 내시경을 받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사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의사 A씨는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위해 환자에게 프로포폴 8cc를 투여했는데 이후 환자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지만 2cc를 더 투입한 뒤 검사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환자는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환자는 키 162cm, 몸무게 88kg의 고도 비만에 폐기능 저하와 우울증 약을 복용한 전력까지 있어서 프로포폴 부작용인 저혈압과 무호흡 가능성이 정상인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환자에게 투여된 프로포폴 용량은 적정량, 즉 체중 1kg당 0.5에서 1cc 범위 내였고 추가적으로 2cc를 투여한 것도 업무상 과실로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